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근무를 했지만 제 인생의 오점을 찍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찬란했던 제 인생에 잿가루가 뿌려진 것 같이 엉망인 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의 복수를 하고 끝을 맺어서인지 속은 후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즐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하면 이야기 내용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기혼 여성이라면 그리고 한 번쯤 사랑에 배신을 당했던 분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중학생이던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마땅한 직업 없이 주부로만 지냈던 엄마는 다행히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남다른 안목으로 투자하는 곳마다 재개발이 된다거나 집값이 뛰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3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에 취미가 있던 저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의대 졸업 후에는 서울 강남에서 선배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경험도 쌓을 겸 일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인연이 다 1년 반 정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자기야,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어디 생각해 둔 곳 있어? 아무래도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장모님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 겸 서울에서 하는 게 어때? 그럼 내가 호텔 식당 예약할게. 플라자 호텔 괜찮지? 이번에 리뉴얼해서 오픈했다는데.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너 친정이 부산이라고 했지. 그나저나 너희 엄마는 시골에서만 살아서 대도시의 삶을 잘 모를 거야. 그치? 어머니, 부산도 도시예요. 서울 다음으로 큰 행정 도시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해줄게. 호텔 식당도 이때 아니면 언제 가보시겠어? 서울에 왔는데 호텔에서 밥은 먹어줘야지. 네가 적당한 곳 알아서 예약해두렴. 엄마, 부산 시골 아니야. 이 사람 집도 서울로 치면 강남인 지역에서 사는 거야. 얼마나 생활권이 좋은데? 그래봤자 서울이 아니잖니?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야. 좋으실 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플라자 호텔로 예약할게요. 여기 주방장도 바뀌어서 이번에 평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피곤하니까 좋은 거 먹여야지. 그래도 너 나름 재주 있다? 네? 어떤 재주요? 왜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잖아. 그게 딱 너보고 하는 말 아니니? 내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지만 그런 시골에서 살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 아냐? 그 형편에 의사까지 된 거 보면 너 정말 악착같이 살았겠구나 싶어서. 엄마, 그만해. 왜 그래? 부산도 도시라고. 왜 이 사람 무시하는데? 아이고, 너는 벌써 새아가 편드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학 가고 저 시집 보내실 정도로 여유 있으시고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예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예약하고 나는 옆집 김씨랑 내일 받으러 간다.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왜 저러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엄마 진작에 단속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진심이 아니면 뭔데? 왜 사람을 자꾸 살살 긁어?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화 풀어. 어머님, 성격 쾌활하시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대범한 성격 좋아. 근데 사람 무시하는 말하거나 가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씀하시는 거 고치셔야 해. 결혼해서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난 바로 이혼이야. 뭐? 이혼? 벌써 그럴 것까지야. 내가 엄마한테 잘 설명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결혼 생활 유지한다고 해도 안 보고 살 거야. 내 성격 알지? 한번 한다면 다 하는 거. 고부 갈등 안 생기려면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사실 남편을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친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돈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재산에 대한 이야기 더더욱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생활비 정도로만 월세 받으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웃긴 건 시어머니도 부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 하시는 건데 시골 살면 안목도 좁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가끔 선 넘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받아내고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제 얼굴 볼 겸 서울 여행한다며 잔뜩 신이 나셨죠. 며칠 뒤 상견례 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들어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인 겁니다. 친정엄마도 조금은 당황스러운지 물만 들이키다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수키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어쩜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니? 여전하다 여전해. 그러게? 새아가가 네 딸일 줄은 정말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다 인연이니까 만난 거 아니겠니? 그러고 보니 우리도 고등학생 때 추억이 참 많았지? 상견례 자리니까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 서로 필요한 말만 하자.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굳이 다시 이야기해서 좋을 것도 없지. 그나저나 애들 결혼 말이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생각을 해봤어?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나저나 너 혼자 새아가 키우느라 빠듯했을 텐데 혼수나 예단은 해올 수 있는 거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맞춰줘야지. 그럼 애들이 강남에서 일하니까 신혼집은 강남이나 그 근처로 하자. 혼수나 예단도 남부럽지 않게 하고 새아가도 의사고 서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최고급으로 하자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살면서 수연이 기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집은 내가 알아서 마련할게.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예단이나 혼수 채워 넣는 것도 빠듯할 텐데 왜 사서 고생이야. 너 아직도 예전의 나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너희 집에서 구걸하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불러. 뭐든지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허세는 여전하구나. 딸 자식 앞이라고 자존심 부리는 거니? 자존심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말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여전하네?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는데? 아무튼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수연이 통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 번호 알지? 바로 전화하던가. 저희는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엄마와 소주 한잔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서로 앙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외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시점이라 밥도 못 먹고 급식비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노는 아이들 무리였고 요즘 같으면 일진 비스름한 거였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주목받는 엄마를 늘 질투에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엄마 막 괴롭혔던 거야? 나만 괴롭혔게? 때리고 욕한 건 기본이었지. 나 말고도 당한 애들 많아. 내가 나서서 들이받긴 했지. 아니, 근데 왜 그때 복수 같은 거 안 했어? 왜 당하고만 살았냐고. 말했다시피 가진 게 없어서 백도 없고 돈도 없던 시절이라 어떤 짓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어휴, 나 같으면 확 그냥. 아서라 어쩌겠어. 그래도 결국 엄마가 들이받아서 사과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다짐도 받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역시 우리 엄마. 어머니가 결혼해서 막 나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내 눈치 봐서라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러려니 해.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하니? 벌써 수십 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긴. 근데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대뽀야? 겉은 그래도 속은 약골이야. 결혼해서 혹여나 너한테 허튼 짓이라도 하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는 너희들 인생 살아.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
아, 그리고 박서방도 너한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줘. 그 뒤로는 엄마가 가만 안 둬. 알겠지? 든든해서 좋아. 엄마 말대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 오늘 늦었으니까 푹 쉬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앞으로 잘 살기로 약속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 명의로 말입니다. 혼수나 예단도 부족함 없이 해야 한다며 거의 1억 원 가까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최고급을 외치시는 바람에 죄다 비싼 것들로만 맞췄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어디 가서 돈으로 꿀리지 말라며 제 계좌에 현금으로 2억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베푼 것에 비해 시댁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받은 게 전부였어요.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2천만 원 정도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남편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며 남편을 떠받들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부심 대단한 시어머니들이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드리는데 별도로 카드도 달라 하고 병원에 들러 제 이름 팔며 온갖 시술을 받고 가는 건 당연했어요. 제가 드린 카드는 한도가 1200만 원이었는데 드린 지 2달 만에 카드 한도가 초과되고 그 와중에 남편은 돌연 사업을 하고 싶다며 병원도 그만둬버렸고요. 제가 벌면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재취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작정하고 제 돈 쓰면서 지낼 요량으로 병원을 그만둔 것 같았죠. 자기야, 고생은 젊어서 한다잖아. 다시 재취업할 생각은 없어? 그동안 많이 일했잖아. 당분간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적당한 일자리 찾아서 재취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일하다가 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은 해야 보기 좋지. 지금 내가 놀고 먹는다 이거야? 이왕 쉬는 거 좀 더 쉬려고 그러지. 이참에 나 해외여행도 다녀오려고. 휴, 쉬고 싶다면 쉬어야지. 그나저나 쉬는 만큼 과소비하는 습관 좀 줄이자.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솔직히 안 하던 행동하잖아. 홈쇼핑도 필요 없는 건데도 그냥 관심 있으면 막 주문하고. 창고에 쌓인 게 몇 갠데. 아,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엄마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하면 되지. 당신도 당신이지만 어머니도 문제야. 내가 용돈 매달 200 드리잖아. 근데 모자란다고 카드도 달라시더라? 그런데? 카드 1200짜리 드렸는데 2달 만에 한도 초과됐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니까 자기가 잘 말씀드려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말할게. 당신 말대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2달 동안 1200만 원 쓰는 게 적은 돈 쓴 것도 아니고 용돈도 드리는데 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요점만 말해. 어머니 과소비하지 말라고 전해줘. 계속 이런 식이면 카드 회수야. 빚이 있으신 거면 말씀을 달라고 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알겠어.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월 1000 이상은 되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까지 하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과소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금방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1200만 원이면 보통 사회초년생 연봉 절반인데 그 금액을 2달 만에 사용하는 건 대단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한번 회수해서 한도를 낮춰버리고 당분간 드리지 않겠다고 하니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태도로 카드를 요구하셨고 점점 과해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별다른 대꾸 없이 어물쩍 넘어가자 정말 치사하게도 아이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이 소식도 없냐면서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 같은 시간에 연락하셔서는 비슷한 레퍼토리로 저를 쏴붙이기 바쁘셨죠. 예, 새아가 이번 달부터 용돈 좀 올려다요. 네? 용돈을 올려드려요? 제가 매달 200 드리고 카드도 드렸는데 부족하세요? 그래, 쓰다 보면 모자라지.
너 카드 한도 낮춰놨더라. 그래서 더 그런 거야. 어머니, 그 카드 한도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버는 게 한정적인데 어머니 혼자 월 1,000 이상 쓰시면 그거 다 누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누구긴 너지. 정현이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이 집의 가장은 너잖니?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젊을 때 저축 많이 해놔야 해요. 미래를 생각해서 저도 나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못 올려주겠다고? 네. 전 그렇게는 못해요. 용돈이 20도 아니고 200이에요. 그리고 카드도 쓰시는데 뭐가 부족하세요? 남들에 비하시면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 이제는 날 가르치려고까지. 없는 것들이 아주 똑같구나. 너도 네 엄마를 아주 쏙 빼닮았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용돈이랑 저희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참나? 꼴에 싫은 소리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너 아이 소식 없어?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이 맨날 놀러 다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별을 따고 아이가 생겨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자가 행동 처신을 잘해야 남자들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저희 아직 젊고 아이 가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혼 보내고 가질 거예요. 그러다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당당하니? 어머니, 말끝마다 여자 하시고 지금 용돈 못 올려드린다 하니까 발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니야. 네가 평소에 똑바로 했어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때제때 눈치껏 올려주고 그랬어야지. 그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아이 문제도 그이랑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라. 그럼 난 마사지 예약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되지도 않는 말로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저를 갈구시고는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기분 좋은 잔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게 계속되니 저도 기분이 상하고 말았죠. 저는 최대한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임을 자주 다녔고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병원 간호사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며 자기가 며칠 고민하다 말하는 거라며 저한테 웬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둔 간호사와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간호사와 내연녀가 친한 사이였던 겁니다. 친구 사이라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저한테 와서 말해준 거였죠.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적당한 시기에 이혼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내연녀도 가담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용돈이며 카드며 받아서 흥청망청 썼던데 내연녀와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느라 그런 거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켰고 화를 억누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연차 사용하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소송 상담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나다. 점심은 먹었냐? 아니요. 이제 마지막 환자 받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저 바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너 신혼집명의 너로 되어 있지? 원래 암컷이 재산 쥐고 있으면 집이 망하는 법이다. 울 아들한테 집 주고 너는 직장 생활하면서 수발이나 들거라.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야. 너네 엄마 닮아서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쳐먹니? 뭐라는 거야? 길거리에 나 앉아봐야 정신 차리실래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말 그대로예요. 길거리에 나 앉고 싶으시냐고요.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아무튼 너는 남편 내조나 잘해. 그리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해라. 병원도 조금 쉬는 게 어떻겠니? 제가 왜요?
왜 굳이 병원을 그만두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하고 내조해야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외조해줘야죠. 제가 돈 벌어다 주는데. 여자가 남자 길을 살려줘야지. 지금은 쉬고 있어도 장차 큰일을 할 애다. 아이 낳고 쉬면 내가 나중에 병원 소개해주거나 알아서 취직하면 되잖니.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능력은 차고 넘치죠. 없는 건 그이가 없는 거고요.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릴 거 있었거든요. 뭔데? 저 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왜인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야,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참에 재산 분할하면 되겠구나. 부부가 가진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알지? 신혼집 시세가 18억이니까 더도 말고 9억 내놔라. 뭐라고요? 9억이요? 9억이 네 집게 이름인가? 위자료에 보상금 거하게 토해내고 싶지 않으시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뭐? 야,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죠. 모든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알렸고 당장이라도 서울에 오시려는 거 겨우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돈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며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시댁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였다는 겁니다. 자갈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도 전세였고 당연히 모아둔 재산도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보상금으로 1억 가까이 받았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3천만 원 받아냈고 남편은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전세금 빼서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 2개짜리 지하 3방이 있는 달동네로 이사했고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며 사업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결국 사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시작도 못하고 망해버렸죠. 상간녀가 남편의 전 재산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이자를 겨우 갚아나갔고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이수연, 돈 내놔. 있는 돈 없는 돈 가져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 따위가 올 곳이 아닌데? 당장 나가지 못해?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 어차피 네 병원도 아닌데. 야, 당장 돈 내놔. 안 그럼 안 나가. 못 나가. 예물로 줬던 금반지랑 목걸이라도 줘라. 어차피 차고 다니지도 않는 거 내놓으라고. 다들 왜 이제 와서 행패세요? 이혼한 지 2달이나 지났고 지금 이러는 거 법적 문제 생깁니다. 법적 문제? 고소라도 한다고? 야, 이 미친년아.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말이 안 통하네요. 제 병원이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두겠는데 보다시피 제 병원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나셨는데요.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돈 보내. 지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너만 잘 살게 둘 순 없지. 닥쳐 미친놈아. 어디 와서 행패야? 네가 잘못해서 그 꼬락선이 난 거잖아. 인생만 중요하고 남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다 네가 자초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하던지 마음대로 해. 돈 달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집에 갈 택시비 정도는 줄게. 뭐? 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병원에 찾아와 한참을 행패를 부리더군요. 자기들이 가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제가 아니었고 저는 경찰을 불러 그들을 병원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뒤로도 한참을 찾아오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적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죠. 저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 명의로 된 건물에 성형외과를 오픈했어요. 5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입원실, 수술실 등 다양한 격실을 갖추고 1층에는 카페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오픈한 지 1년째인데 K뷰티의 여파로 일본, 동남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입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1년에 10억 넘는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오점인 남편 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먹고 살기 바쁘겠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조금 기르게 된 것 같아요. 당분간 결혼의 뜻은 없지만 저와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5살 박정현. 평소에 너 튜브 많이 하던 놈이라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 이야기랑 비슷하네? 라면 너인 줄 알고 잘 새겨들어라. 어디 가서 괜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너 혼자 평생 살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양심 지키면서 잘 살아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해 고생한 적이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맞이한 새 아내와의 관계 역시도 최근에 파탄이 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사랑했었던 새 아내를 감방에 넣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민 씨, 오늘 데이트 너무 좋았고 서로 얘기도 잘 통했던 것 같아서요. 야구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가실래요? 남자가 뭐 그렇게 소심하게 말을 하세요. 굳이 괜찮으시냐고 물을 건 또 뭐예요. 오늘 밥 드실 때도 너무 저 배려하셔서 오히려 불편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신중하게 말을 하게 되네요. 에이, 이걸 또 진지하게 받으시기는. 야구 좋아하고 같이 갈 마음 있어요. 대신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저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도 커피값 정도는 내게 해주시고요. 아, 오빠분이랑 돈 문제로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냈었는데 많이 불쾌하셨나요? 또 진지하게 받으신다. 그냥 오빠랑 돈 문제로 고생이라는 건 엄살 부리듯이 말한 거죠. 어릴 때부터 오빠가 좀 사고를 많이 쳤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남자들이 오빠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관심 있어도 무서워서 못 다가오고 그랬다니까요. 얼굴이 예쁘셔서 학교 다녔을 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기는 해요.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죠. 어쨌거나 오늘 아주 즐거웠으니까 다음에 또 봐요.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요리도 한번 대접해 주시고,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남편 될 사람이 요리 얼마나 잘하는지 미리 알면 좋잖아요. 결혼이요? 지민 씨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랐네요. 저도 이제 30 넘어서 결혼 생각하고 있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맞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긴장은 하고 있기? 첫 만남부터 시원시원한 성격의 아내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제게 사귀게 된 초반부터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내 역시도 결혼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었던지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님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당신 나한테 왜 그동안 숨기고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무슨 말인지 사람이 알아듣게는 말을 해라 좀. 형님이 전과자라는 얘기 왜 나한테 숨겼는지 이유 똑바로 말해야 할 거야. 그걸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던데 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다 말하라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역시나 별거 아닌 거로 열 올리고 있으시네. 우리 남편. 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 오빠가 범죄자인 게 별거 아닌 일이야. 사람들 얼굴 보기 창피할 내 걱정은 조금도 안 해? 오빠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거든. 근데 오빠도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그거 제대로 못 말려서 전과 생긴 거야. 나도 법 아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 제대로 못 말렸다고 사람이 징역까지 살 일이 뭐가 있는데? 방조에도 잘못 안 크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 같이 탄 인간이 오빠 물고 늘어져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라고.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신경 쓰여? 내가 하는 말이 막 다 거짓말 같고 그래? 그러면 이혼해. 이혼하면 되겠네. 형님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누명을 쓴 거라며 억울하다 호소하는 아내의 말이 사실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결혼으로 부모님에게 실망하게 해드린 저로서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었죠.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격 시원시원해서 이런 거 다 말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감추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그래도 나이 찬 데다 한번 다녀온 노총각이랑 결혼해준 며느라기 아니냐. 그만한 정도라면 네가 참아주고 살아야지. 게다가 네 형님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 한 거라며. 말은 그렇기는 한데 얼굴 딱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 좋게 웃고 있어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너 전처도 의처증 증세 때문에 이혼했었던 거 생각해봐라. 괜히 의심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사람이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집사람 당연히 믿고야 싶지.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비밀이 나올 정도면 앞으로는 또 어떨까 걱정돼서 그래. 엄마 말대로 의심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집사람이 잘해줘야 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의처증 증세를 내가 보인 게 아니라 전처가 바람을 피우던 일이 있었다니까. 바람 피운다는 증거는 그래서 잡았고, 아니라고 하는 거 네가 심증만으로 우겨서 양 집안 떠들썩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골치가 아프다. 사람 사이라는 게 원래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괜히 들쑤시는 게 아니야.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아니지, 이거사. 의심스러운 게 느껴져도 괜히 추궁하면서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잡을 거 아니면 참고 믿고 살라는 얘기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볼 테니까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몸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아봤자 좋을 거 없잖아. 엄마의 말을 들으니 아직 확실한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었나 돌이켜보게 되었는데요. 형님이 범죄자라고 해도 아내의 말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마당이라고 하면 이해 못해줄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형님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람 자체가 의심스러운 면이 계속 보인다는 것이었지만요. 여보, 나 가방끈이 좀 너덜거리는 것 같아서 새로 하나 장만할까 생각 중인데, 그럴 만한 형편되니까 사는 거고 기존 물건 고장나서 사는 거니까 이걸로 괜히 잔소리하지 마. 당신 가방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새 가방을 사?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 2달에 한 번씩도 가방 사고 잘만 그런다더라. 내 친구들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방 바꾸는 애만 셋이야. 중소기업 격리라고 해봐야 벌이 뻔한데 미래 준비는 안 하고? 어차피 당신이 식당 일 하면서 돈 잘만 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내 월급 모아봤자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 모아서 가방 사겠다는 거잖아. 당신 돈 쓴다고 해봐야 얼마 쓰지도 않아. 저번에 가방값 알아보니까 800만 원이 넘더라. 내 돈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그럴 돈이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말했잖아. 내 삶의 보람이 힘겹게 돈 벌어서 편하게 쓰는 거라고. 평상시에 들어가는 식비며 교통비며 아끼다 보면 다 수가 있지요. 심지어 나 핸드폰도 대학 시절 때 샀던 거 아직 쓰고 있잖아. 나 보기보다 검소한 사람인 거 알면서. 평범하게 버는 사람이면 형편 맞춰서 평범하게 쓰도록 하자. 나나 당신이나 언제까지 건강한 몸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몸 아플지도 모르는 시기 대비해서 돈도 저축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나 당신 가방 꼴도 보기 싫어서 그 근처로도 안 가는 거 알아? 돈이 그렇게 좋아?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 초연한 사람처럼 굴더니 결혼식장 내가 비싼 곳에서 잡자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며 시원시원하던 사람이 왜 이래? 그거야 당신이랑 기념할 만한 날이니까 나도 시원하게 쓴 거고, 가방이야 수선만 해도 새 것처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과소비하냐는 거야. 제발 좀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 회사 가뜩이나 사람들 많이 없어서 서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지내나 소문 도는 거 알기나 해? 당신이야 속 편하게 손님들 상대하면서 요리만 만들면 그만이지. 그런데 나는 사람들 인맥 관리며 평판이며 신경 쓸 게 한둘 아니라고. 가방 수선해서 쓰는 거 티라도 나면 그날로부터 거지니 뭐니 하면서 안 좋은 평판 도는 거 순식간이야. 그런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때려치우고 내 일이나 도와. 당신도 차라리 그게 속 편하겠네. 회사 생활 힘들다고 내가 언제 말한 적 있어? 나도 그런 게 싫기는 해도 퇴사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라고. 정 그렇게 미래 걱정을 하고 싶으면 보험이나 빵빵하게 들든지. 아내는 평범한 회사의 격리임에도 소비가 무슨 부잣집 사모님 수준은 되었던지라
솔직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몰래 대출을 받고 사치를 부리나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죠. 사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차치하고서 돈과 관련한 지식에 빠삭한 것 역시도 수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말인데 생명보험 같은 거 하나 드는 거 어떨까 싶은데?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거랑 생명보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어머님이 당뇨며 통풍이며 몸이 안 좋으신 게 많잖아. 심혈관 쪽도 안 좋아서 병원에서 최근에 주의하라는 진단도 들으셨다며. 쉽게 말해 아파서 돌아가시면 돈 받을 수 있는 건데 80세까지인가 보장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 어머님 나이도 비교적 젊으신 편인데 아마 그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거로 뭐 돈 넣고 돈 따기라도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여보, 인생은 TV 속 드라마처럼 늘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면서 얌체같이 살아도 남들만큼 살기 어려운 게 인생이라고. 어머님 어차피 돌아가실 건 확정인데 그 사실을 외면한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어머님이 우리한테 유산 남겼다고 생각하고 그거라도 조금 더 활용하자는 얘기지. 아버님도 나중에 혼자 남으실 텐데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사망보험 들어놓고 돌아갈 날짜만 기다리자는 얘기야? 나는 당신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날이 갈수록 모르겠다. 최근에 나 소비하는 문제로 태클 신나게 걸어댔잖아.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태클을 걸 거면 대안부터 제시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감정 앞세워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게 인간이랑 짐승이랑 다른 점이야. 알아? 이제 하다 짐승 얘기까지 나오네. 그런 식으로 인간이랑 짐승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있거든. 자기 시어머니까지도 돈으로 보고 전과자 오빠 둔 당신 쪽이 더 짐승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 말 다 한 거야? 똑똑하게 머리를 쓰자고 한 거지. 어머님 돌아가시라고 굿이라도 한대? 왜 자꾸 사람 의도를 곡해하고 멋대로 해석해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 전 처랑도 그런 식으로 헤어졌던 거 아냐? 이제 하다 전처까지 끌어들이냐? 설명했잖아. 바람 피우던 정황 증거가 있었고 그게 의심돼서 쫓아다니다가 의처증으로 오해받은 거라고. 오해받아서 억울한 거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억울한 건 이해 못 해줘? 오빠도 억울하게 전과 생긴 거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당신이랑 돈 문제로 얘기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냥 말을 말자. 그리고 전과자인 형님 자꾸 요즘 집에 데리고 오던데 그것도 좀 그만하고. 솔직히 얼굴 보는 거 불편해 죽겠으니까. 아, 이제는 친오빠도 만나지 말라 이거네? 가족관계 다 끊고 외출도 하지 말고 소비도 못하는 여자 만들려고? 이래놓고 의처증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도 믿겠다. 그치? 당신이 적당선으로만 하면 나야 안 그러지. 사치도 적당히 부리고 형님 만나는 것도 적당히 하라는 얘기야. 됐어.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아내는 엄마가 아픈 것을 놓고 사망보험에 들자느니 하면서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원시원한 모습처럼 보이던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저와 결혼한 것 역시도 자신이 편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내와 이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대화할 일도 줄어들게 되었고 아내 역시도 말없이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각자가 먹은 요리는 각자가 치우기로 서로 약속했었잖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으면 치워놓아야 할 거 아냐. 날파리 다 꼬인 거 안 보여? 어차피 매일 하는 게 요리 아니면 음식 쓰레기 치우는 일이잖아. 거기에 살짝 얹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지? 사람을 무슨 잔소리 못해서 안달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었지? 선을 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 당신 하는 거 봐. 멋대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사대는 데다가 말없이 외박하는 것도 수두룩하지. 이래놓고 나보고 잔소리한다고 도리어 큰소리 치는 거야? 우리 오빠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는 당신한테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나 어떻게 구속하고 싶은 건지 느껴졌고 나는 거기에 맞춰줄 생각 없어.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노예를 구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하자.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전과자 오빠 숨기고 있었을 때도 좋게 좋게 넘어갔거든? 그 문제로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게 좋게 넘어간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귀담아 들어. 요즘 솔직히 전 처분이 당신한테 얼마나 시달렸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될 지경이니까. 나보고는 형님 건들지 말라고 하더니 당신은 계속 전처 건드네? 솔직히 말이 좋아서 바람 피웠다. 의심이 된다. 이거지.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까 위자료 없이 그냥 서로 합의로 헤어졌던 거 아냐. 이래놓고 남들한테는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인 척 아내가 바람을 피웠느니 어쩌느니고 했겠지. 한심하다. 당신이라는 사람. 이제 아예 막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솔직히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서 아내한테 추궁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사라졌었던 거야. 지금이라도 흥신손이 어디 심부름 센터니 고용해서 알아보면 분명 바람 피웠던 놈이랑 재혼해서 잘 살고 있을걸? 아님 또 재혼한 놈 몰래 바람 피우고 있거나. 이러는 거 망상증이고 의처증이고 정신병이야.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제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 나 정신병원 보내고 싶으면 어디서 그런 돈이 나고 있는지나 솔직하게 말해. 당신이 아직도 옛날 핸드폰 쓸 정도로 아끼는 사람인 거 알겠어. 알겠는데 그 정도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척척 사댈 정도로 돈 생기지는 않잖아. 요즘에는 내가 돈 주고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이렇게 사치하는지나 말해. 설마 당신 남자 만나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다하다가 아내를 술집 여자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어디서 나는지 말하라고. 어디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건지 몸을 팔고 있는 건지 사실이라도 확실하게 알자. 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건 뭔지 알아? 아내를 몸 팔거나 사채 쓰는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격이야.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나 봐? 아내가 사치하는 돈의 출처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해도 인신공격만 가할 뿐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지 않으니 의심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종종 식당 일을 쉬면서 아내를 몰래 따라다녔었고 마침내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펜션으로 차를 몰아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아내가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확실히 수상한 일이 있다 싶더라고요. 저는 잠시 기다리다가 펜션에 급습했고 아내와 형님이 돈더미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혹시 식당 일 한다고 해놓고 나 몰래 미행했던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야말로 회사 간다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 돈들이 다 뭔지나 빨리 설명해. 매제, 제가 대신 설명할게요. 제가 계모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거기 돈 동생이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있던 거예요. 걔 모임에서 돈 받은 거라고요? 그게 이렇게나 많은 돈이 됩니까? 제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 인맥이 괜찮습니다. 이 돈 여기저기 투자하고 굴리다 보면 나름 부수입이 생기는데 동생이 그거 돕기도 하면서 돈 받고 있어요. 그럼 왜 그걸 말 안 하고 계속 감추고 있었는데요? 매제 몰래 돈 생기는 거 알면 본인이 편하게 못 쓸까봐 감추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오해 더 생기기 전에 말을 하라고 저도 여러 번 권했는데 아시다시피 제 동생 고집이 좀 세야 말이죠. 당신 지금 형님한테 들은 말이 다 진짜야? 진짜지 뭐겠어. 하여튼 사람이 의심은 많아서. 정당하게 버는 돈이면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말했으면 내가 다 이해했을 텐데 괜히 감추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오해하잖아. 당신이 나 못 믿고 자꾸 추궁하는 거 열받아서 그랬다. 왜? 솔직히 나도 밝히고 싶지 않았다가 언젠가 말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사람이 기분이 나쁘게 말을 하냐고. 그리고 또 말했는데도 또 따지고 들고 의심할 거 생각하니까 엄두도 안 났고. 미안해. 내가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의심만 했었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할게. 정말 미안. 그렇게 사과했으면 됐어. 솔직히 이런 문제로 다투는 거 나도 힘들었거든. 펜션을 급습해 많은 돈의 출처에 대해 형님과 아내의 해명을 들었지만 어딘지 영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추궁을 해봤자 거짓과 변명만 일삼을 것이 틀림없었고
엄마에게서 들은 것처럼 더욱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믿어주는 척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내가 권하는 대로 엄마의 사망보험까지 들며 아내를 이해해주는 척 굴었죠. 아내의 신뢰를 얻는 한편 가만히 기회를 노리다 아내가 회사 회식으로 술에 취한 날 핸드폰을 뒤졌는데요. 아내의 핸드폰에는 형님과의 대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와 나눈 일상적인 대화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의처증이 맞기는 맞나 보다. 얼마 전에 아내가 회사 일한다고 해놓고 펜션에 나 몰래 가길래 미행했었는데 그냥 형님이랑 일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 나 정말 병원 치료라도 받아야 하려나? 회사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간 거면 이상한 거 아니니? 그냥 나한테 돈 따로 벌 방법이 있는 거 말하기 싫어서 그랬었던 건가 봐. 네 전처야. 네가 그냥 수상하다고만 말해서 솔직히 엄마도 믿기지 않았었다.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고 몰래 지 오빠 만나는 거면 수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니? 엄마가 확실하게 하라고 했었는데 알아낸 건 그게 전부냐?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길래 아내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봤어. 그런데 형님이랑 얘기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 그건 이상한 게 발견이 안 됐다는 거지. 이상하지 않다는 거 아니잖니. 그리고 오빠랑 그렇게 자주 만났다면서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은 되고? 엄마 하는 말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상하기는 하네. 그럼 대화 내용을 나 볼까봐 몰래 지웠던 걸까? 방법이야. 이 엄마가 모를 일이지. 이 문제 더 파고들다 보면 내가 의처증이라는 게 확실해지기만 할 것 같아서 겁나. 괜히 의심만 늘어서 지금 아내랑도 이혼하게 돼버리면 엄마한테 스트레스 많이 줄 것 같아서 걱정이고 사망보험 가입까지 시켜놓고 알아낸 게 전혀 없어서 미안. 엄마는 말이다. 같이 살 가치 없는 사람이랑 내 아들이 같이 사는 게 더 스트레스다. 그런 걱정은 내려놓고 뭐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속이 후련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의 격려를 받은 저는 아내와 이혼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집안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저는 아내의 꼴보기 싫던 명품 가방들의 안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내와 형과 관련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번 남편 인간이 왜 그렇게 혐오스럽냐? 사람을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더라. 성질 죽여 오빠. 지금 있는 보이스피싱 전과에다 폭력까지 더하려고 그래? 감옥 다녀오고 확실히 배워왔으면 사람이 더 프로페셔널하게 마음부터 단단해져야지. 잔소리는 됐고 할망구 하나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사망보험금 챙긴 다음에 이혼 위자료도 챙기려면 의처증 증거도 미리 많이 준비해놔. 알겠어? 오빠가 말 안 해도 내가 이 일은 더 전문가다. 회사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거랑 빼돌리기도 적당히 하고 목표한 금액 모을 때까지는 평범하게 지내기로 했잖아. 돈 쓰는 것도 좀 줄여봐. 어차피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있는 덕분이라고 회사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괜찮아. 내가 의심 살 일 함부로 만들면서 허술하게 하는 사람이야? 오빠 보이스 피싱 일도 내가 야무지게 도와줬던 거 기억 안 나나 보네? 내가 내 용돈은 알아서 챙기게 내버려 두셔. 보이스피싱 일도 잘하다가 한번 까딱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괜히 용돈이니 뭐니 푼돈 집착하다가 이번처럼 네 남편한테 오해 살 일 만들지 말란 얘기야. 걱정하지 마. 나 의심했던 거 미안한지 지 엄마 사망보험까지 들고 거의 내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뭔 말을 해도 오냐오냐 하면서 믿어줄 거니까 최대한 써먹어야지. 아내의 핸드폰은 주기적으로 대화를 삭제한 모양인지 모든 범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그간의 수상한 모습들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었다던 형님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폭력의 전과까지 있는 범죄자였고 아내 역시도 그런 형님을 도와 공모했던 데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는 범죄자였던 것이죠. 저는 범죄의 증거를 다 찍어두고 경찰에 신고해서 형님이 머무는 펜션을 고발하는 한편 아내 역시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경찰이 자신과 오빠를 잡으러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밥은 맛있는데 영 입맛이 없네. 입맛이 왜 없는데? 뭐 걱정거리라도 있어? 당신이 나 의심해서 몰래 따라왔던 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솔직히 그거 생각하면 당신
나 죽을 날까지도 종처럼 지내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그래? 시어머니 용돈 말이야. 인제 그만 드리는 거 어떨까?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건데 아까운 돈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엄마 용돈을 끊자는 말이야? 어머님 용돈으로 나갈 돈으로 나 피부과나 20회 끊어주라. 당신이 나 의심하고 스트레스 줘서 그런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좀 거뭇해진 것 같아서. 괜찮지? 깜빵 들어가는 년이 피부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지금 당신 깜빵이라고 그랬어? 나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헛소리야? 너야말로 술 먹었냐?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 형님, 아니, 네 보이스피싱 사기꾼 오빠랑 공범이니까 깜빵 간다는 얘기지. 설마 당신 내 핸드폰 몰래 확인한 거야? 이거 완전히 미친 새끼 아냐? 나 믿어주는 척하고 또 잊혀진 기질 발휘한 거니? 조금 있으면 경찰 올 거니까 네 헛소리도 오늘로 마지막이겠다. 잠깐만, 여보. 나 정말 억울하게 오빠랑 엮인 거야.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동참했었던 거라고. 결혼 처음인 척 해놓고 이미 결혼한 경력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가담도 했고 그래놓고 다급하니까 이제는 친오빠도 팔아넘기는 거야? 나보고 짐승이니 인간이니 따져대더니 네 수준 참 알만하다. 나 진짜 억울하다고,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날 팔아먹어? 아직 난 네 아내라고. 사기꾼 주제에 아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 콩밥 실컷 먹을 텐데 입맛 없다고 밥 남기지 말고 경찰 오기 전에 더 넣기나 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비켜. 너랑 더 할 얘기 없으니까. 알겠어. 얼른 가봐. 어차피 붙잡힐 거니까 굳이 방해는 안 할게. 저는 도망가려는 아내에게 비켜주려는 척 해놓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몸에 무게로 눌러 제압을 하니 평생 힘이라고 써본 적 없던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뿐 아무것도 하질 못하더군요. 경찰은 곧 집에 와 아내를 연행해서 갔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사기꾼 남매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까지도 지켜보게 되었죠.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저의 엄마의 사망보험금까지 노리던 것들에게 걸맞은 최후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성숙해진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과천에 있는 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휴직을 했었는데요. 복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께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남편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연을 보다 보면 보통 겪는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문제, 저도 그런 이유로 이혼했어요. 제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싶었지만 의외로 저는 약한 수준이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살이 넘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노산일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은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해서는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정은커녕 시댁에 집중해야 하고 약자한텐 한없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저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월급 600 정도 받았었는데 가끔 연구 성과 좋거나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자부심이 쩔었고 그런 아들을 둔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 끝판왕이었어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을 제가 가로채 갔다 생각하셨는지 항상 절 보면 시비 걸기 바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오고 7개월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절 전주에 전화 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따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이거 다음 주에 음식 해야 되니까 알아서 장 봐와라. 암만 몸이 무거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어머니, 이 많은 걸 그래도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 배달인지 뭔지 다 되잖니.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몰라? 백화점에 딸린 식품점은 배송 안 해줘요, 어머니. 사거리 대형마트도 아니고. 차 끌고 가서 사오면 되잖니. 뭐가 문제야? 너 하기 싫어서 이러지? 아니요. 저 몸도 무겁고 조금 무리이지 싶은데요. 젊은 애가 핑계도 좋다. 배달되니까 그냥 보라는 대로 봐. 임산부인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지. 아니, 어머니. 같이 보시면 좀 더 편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골라서 교환해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네가 알아서 바꿔와야지. 다 늙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니? 휴. 일단 알겠습니다. 한숨 쉬지 마. 뭐 힘든 일이라고 그래?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밭일하고 그랬다. 어머니, 저 노산인데다가 컨디션 조절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산인 게 내 탓이야? 자랑이다. 그리고 비용은 네가 내는 거다. 명절에 용돈도 기대하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머님 되게 무개념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삭 며느리한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장을 보고 오라고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무개념이라고 했냐? 너야말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런 거 시키는 게 잘못이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저희 친정 들먹거리지 마시고요. 마트는 직접 못 가니까 그이 데리고 가던지 주문 배달하든지 할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제가 이래봬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입니다.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해서 악발이라는 소리도 듣고 살거든요. 뭐 하나에 꽂히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것만 파고드는 부분도 있고요.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딴 거 보면 대충 가늠하시겠죠? 저는 남편 보고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가 보내준 장보기 목록대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칠첩반상 차려줘도 모자란데 심부름이나 시킨다며 싫은 소리 하더군요. 제 말은 거들떠 듣지도 않고 멋대로 옷 벗어제 끼고는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킨 건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빈정이 제대로 상한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대로 짐을 싸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그만 화 좀 풀어. 응? 내가 진짜 화가 난 게 뭔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난리야. 아, 마트 같이 안 가서 그런 거잖아. 남자가 어떻게 모양 빠지게 마트 가서 장 심부름을 하냐? 뭐?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고작 그 이유로 짐 싸들고 친정까지 왔다고 생각해? 아직 반성을 덜 했구먼. 아, 뭔데? 말을 해줘야 알지.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러냐니? 만삭 임산부한테 혼자 장 봐오라고 시키는 게 정상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많은 걸 배달도 안 되는 마트 가서 직접 장을 봐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못 가는 사정이 있나 보지.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못 가는 사정? 어머님 친구들이랑 모여서 화투밖에 더 쳐? 결혼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희생이라니. 다른 집 여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왜 유난이야? 아, 만삭인데도 혼자 무거운 짐 들면서 장도 보고 그러나 보지?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연히 몸간수 못한 본인 탓되는 거고? 왜 이렇게 비꼬는 거야? 엄마가 과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할 짓도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유난이야. 다 필요 없고 당신이랑 말 섞기 싫다. 이런 식으로 도돌이표 대화할 거면 말을 걸지 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안 간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랑 말 섞기도 싫고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명절 앞두고 큰 소란 피우지 말자. 내가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지금 당장 화 안 풀 거야. 당신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면 사과받아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기니까. 저는 명절을 앞두고 극적으로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과 장보고 음식 장만하셨어요. 간단한 재료 손질 정도야 도와드렸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온갖 고생 다한 시어머니는 제사 지내시자마자 뻗어버리셨죠. 그동안 며느리가 다 하고 입으로만 일을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몸을 쓰니 피곤하실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식사까지 마치고 마무리 도와드리고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망할 남편놈이 쉬고 싶다며 방에 들어가 버린 거 있죠? 시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고 내일 가라 하셨고요. 저는 왠지 약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소소한 복수랄까요? 저는 결국 명절 다음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모임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시댁에서는 잠까지 자고 왔는데 발붙이길 싫어하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빈정이 상하고 말았고 남편이 친정에 한 만큼만 시댁에 똑같이 대우해 주기로 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만큼, 못하면 못하는 만큼 말이죠. 굳이 저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저는 친정엄마와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강서방 너무하지 않아? 왜? 아까 모임 있다며. 그럼 가봐야지. 뭐가 너무한데? 아니, 사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할 말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해봐.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다? 임신해서 감정 기복 심해져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명절 전주에 연락 오셔가지고는 나한테 장 봐오라고 하시는 거 있지? 너한테? 굳이? 내 말이 마트 가서 장 봐오라는데 그 마트가 배달 서비스도 안 되는 데라 그냥 내가 짊어지고 와야 하는 데야. 몸도 그렇고 컨디션 조절해야 돼서 거절하고 안 하긴 했는데 영 찝찝하네. 사부인이 그랬단 말이야? 만삭 임산부를 가만히 둬도 모자란데 장을 봐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거절했지. 나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인 거 알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삐지셔가지고는 어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래도 조금만 참아. 미운 털이라도 박히면 어쩌니? 곧 태어날 손주 녀석 생각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아이 태어나도 이런 상태면 결혼한 게 무의미하지. 말도 마라. 너 그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이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견뎌. 그럼 언제가 됐든 간에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어, 엄마. 내가 정말 힘들다 싶으면 이야기할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슬슬 아기용품도 사고 출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콧바람도 쐴 겸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과 아기 용품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려는데 골라주거나 구경하기는커녕 제가 사려는 물건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바빴어요. 무조건 유기농으로 사고 브랜드로만 사라고 하고 최고급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니, 누가 모른답니까? 유명한 브랜드고 고급스럽고 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 보니 제 의견이 반영되는 물건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브랜드에서 후기가 좋은 제품, 그리고 제품력을 따지며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에 힘겹게 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데 친정엄마가 일을 하던 상황이라 조리를 못해줘서 산후조리원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좋은 조리원에서 푹 쉬라고 돈도 보태주셔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려고 했답니다. 집에 가셨던 시어머니가 저녁 해먹기 귀찮다며 갑자기 또 신혼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리원 예약을 위해 펴놓았던 노트북을 보게 되면서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뜸 자신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나서기 시작하시더군요. 새아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첫 손주기도 하고 산후조리는 내가 해주마. 네? 갑자기요? 뭘 갑자기야. 원래 해주려고 했었어. 어차피 사돈도 직장 다니시잖니? 아, 그래서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못 해주신다고 조리원 비용 보태주셨거든요. 얘, 누굴 믿고 아기를 맡기니? 자고로 산후조리는 집에서 해야 하는 거야. 너 조리원에 몇백만 원 갖다 줄 돈 나한테 주면 아주 호화스럽게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조리원에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전문 시설이고 몸 회복하는데도 빠를 테니까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얘 좀 봐.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해준다고 할 때 해.
그래, 자기야. 조리원 가봤자 돈만 들고 요즘 다 좋은 것도 아니던데 뭘. 그냥 마음 편히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아이야 엄마가 봐주면 되는 거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래, 수철이 말이 맞아. 내가 요리 솜씨가 좀 좋잖니. 보양식으로 다 차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산후조리 맡기렴. 미리 받은 돈도 나한테 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마음 편히 조리원 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왕이면 자연분만 해. 제왕절개하면 수술비 들어가니까.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마음대로 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아내나 자식 새끼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 내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디서 남편한테 징징거려. 당신 그만 좀 해. 임신이 유세도 아니고.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하게 말할게. 산후조리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쳐. 아이랑 같이 시댁에 들어가서 한 달 넘게 있어야 하는데 발 뻗고 자지도 못할 곳을 어떻게 가? 내가 유난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임산부 붙잡고 물어봐. 시댁에서 산후조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거참,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몸조리한답시고 시댁 가면 삼시세끼 어머님 밥 차려드려야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유만 해도 내일은 다 한 거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산후조리원을 가네 마네 자연분만을 하네 마네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제정신이냐?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두 사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홧김에 지갑만 챙겨서 나왔지만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또다시 냉전 기류가 흘렀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저는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혈까지 하자 급하게 육아휴직 처리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면서 몸조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해 컨디션 체크를 하는데 갑작스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지능이 낮으면 어떡하냐며 지쳐있는 제 옆에서 모진 소리를 내뱉었고요. 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말할 기운이 없어서 퇴원하면 이혼 통보를 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서는 남편 대신 친정엄마가 있어주셨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 당일에만 있다가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나 몰라라 하더니 친정엄마에게 절 떠넘기듯이 맡기고는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눕고 수유하면서 지내다가 조리원에서 3주 몸조리했어요. 퇴소하는 날에는 시댁도 아닌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조리원 퇴소하는 날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고요. 결국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갔답니다. 그러더니 한 3일쯤 있다가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조리원 퇴소했으면 집으로 와야지. 왜 친정을 가? 애 낳고 요양한다고 친정을 가냐고. 내가 말했지? 가기 싫다고. 아니, 그렇다고 첫 손주인데 얼굴도 안 보여줘? 장난해? 나 수술하고 입원해서 조리원에 있을 때 아는 척했어?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랬으면 안 되지. 내가 남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어쩜 얼굴 한번 안 비출 수 있니? 하는 일이 바빠서 장모님한테 맡겼잖아. 방치한 거지 맡긴 거냐? 나 아이 전 물려야 하니까 다음에 연락해. 당신이랑 이야기할 힘도 없어. 아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서운했기로써니 아이를 데리고 쪼르르 친정에 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출산한 지 3일 만에 이혼당해볼래? 이혼? 당신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이왕 말한 김에 끝판을 보자. 당신이랑 나 이혼하자.
당신도 내 남편 구실 못 해주고 나도 더 이상 당신 비위 맞춰주면서 평생 살 자신 없거든? 말 한번 잘했네. 이혼하던가 미친놈아. 뭐가 이렇게 당당해?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 아이 키우면서 당신 닮게 하고 싶지 않아. 아쉬울 것 없으니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 소송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다길래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이라면 충분한 이혼 사유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연구소 선배한테 연락 와서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더니 사진 몇 개를 보여주는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절 도운 것일까요? 선배가 보여준 사진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구소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가 아이 낳고 병원에 있을 시기에도 둘이 여행을 가기도 했더라고요. 사진은 그 상간녀가 비밀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SNS에 게시해 놓은 것들이었고요. 저는 선배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고 남편을 만나러 가서 마지막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먼저 만나자고 해? 아, 미안해서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니, 내가 왜? 지금 당신 만나러 온 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야. 착각하지 말라고. 뭔데 그래? 이 사진 연구소 선배가 주더라? 당신이 좋아 죽는 그 여자가 SNS에 턱하니 올렸던데? 생각보다 쉽게 증거 만들어줘서 나는 아주 고마울 따름이야. 증거? 증거라니. 너랑 나랑 이혼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이거 너 내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준 거라니까? 오죽 행동을 거지같이 했으면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너 바람 피웠다고 꼰질러 주냐?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까지 내 말 뭐 들었어? 난 이미 너랑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증거도 받았겠다. 망설일 이유 없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얼마나 잘났길래. 나? 잘났지. 너는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 밑에서 아이 못 키우니까 깔끔하게 갈라서자.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냐고. 쉽지 않은 일이 어딨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산부인과랑 산후조리원에 CCTV 자료 다 요청해놨거든. 뭐? 까짓것 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낳은 아이 내 아이는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혼을 결심해? 내 아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네가 양심 찔려서 그런 거지? 미친 새끼. 말을 해도. 너 하나도 볼품없는 거 알아? 풍선처럼 꺼진 가슴하며 푸석푸석한 피부까지. 그 여자는 돈도 많고 너보다 더 여유 있어. 내가 너랑 이혼하고 여자가 없어. 뭐가 없어? 난 지은이랑 살면 되니까 까짓것 이혼해. 그리고 양육비는 안 줄 거야.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야, 장수철, 너 말 다 했어? 너 고소까지 당해볼래?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보고 와. 네 꼴이 지금 말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혼 준비는 잘하던지 말던지 나는 위자료 줄 생각 1도 없으니깐. 며칠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부조리도 드러났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격리부 동료와 짜고 회사 돈을 횡령하려고 했던 혐의가 런한 겁니다. 상간녀와 놀아나면서 저와 이혼 후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 생각에 대출까지 풀로 받아 놓은 상태고 돈도 넘겼더라고요. 상간녀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남편에게 소리까지 쳤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상간녀의 말을 믿고 저한테 끝까지 막말을 해댔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육비 9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2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상간녀도 연구소에서 징계받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 돈 들고 튀었더라고요.
시댁까지 담보 잡혀 있는 상황이라 제때제때 이자 내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가서 제 짐과 아기용품을 챙겨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짐을 모두 챙겨 시댁으로 보내버린 뒤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조용하던 친정집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세아가 염치 없지만 우리 좀 도와다오. 너 아니면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당장 나가주세요. 사실 우리도 당한 거였어. 그년이 우리 돈 들고 도망갔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미 이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 1억이면 대강 빚 갚고 원룸은 살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됐거든요.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데 당신들은 이미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야. 난 당신들 도와줄 생각 없어. 10원짜리 하나라도 말이지. 그럼 어떡한다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었고 미우나 고우나 아이 아빠인데 적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염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 돌봐야 하니까 그만 꺼져.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순 없다. 사람 됨됨이가 이러면 쓰니. 말은 바로 하세요. 아줌마.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라 해도 되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덧붙이자면 결혼하면서 제가 오히려 보태면 보탰지 어머니나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전에 당장 썩 꺼지시죠? 이런 못된 걸 봤나.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정사정하는데 봐주지는 못할 망정. 아, 시끄럽거든요. 데리고 살아줬던 거 고마워해요. 정신 좀 차리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보, 여보. 그런데 그 순간 제 고개가 오른쪽으로 획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힘껏 제 뺨을 갈겨버린 겁니다. 저는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던 남편의 뺨을 똑같이 냅다 갈겨버렸어요. 친정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는 잔뜩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지금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내 딸이 하는 말이 우스워 보여요? 사돈,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딸한테 함부로 했던 거 내가 다 걸고 넘어져 볼까요? 지금 뺨도 때렸겠다. 폭행제고 뭐고 다 깡그리 잡아서 콩밥 좀 먹여줘. 콩밥이라니.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하고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는 무슨 행패냐 이겁니다. 경찰을 불러야 나가시겠어요? 장인어른, 이제 와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 다혜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자네도 거지 같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게. 난 우리 귀한 딸 차라리 이혼시키고 말지. 자네같이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한 지붕 아래 둘 수 없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만 찌질하게 굴고 꺼져 이 새끼야. 네 자식 보기에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앞으로 살면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싫다고 했지? 아버지, 경찰에 전화 좀 해줘요. 이 사람들 그냥은 안 갈 것 같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이 오고 강제 연행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육아에 힘쓰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게 되었죠. 우연히 친정 아빠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현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고 둘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저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지더군요. 뭐 제 알 바 아니니까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지내고 있고 곧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혼집은 제 명의였는데 지금까지 안 팔리다가 우연히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12억을 받았답니다.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예정이고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도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께 한 말씀 올리자면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어디 가서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겁나서 이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스스로의 행복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집안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죄하고 다니면서 가세를 기울게 한 골칫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어릴 적 받은 학대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여 이해를 많이 해주고 배려해줬지만 선을 넘은 이기심과 뻔뻔함 때문에 저와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인데요. 헌신하던 가족이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하은이랑 종일 놀아줄 거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안 보이네? 일요일이라 애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빠 안 보인다고 벌써부터 울상이야. 아, 누나가 불러서 잠깐 카페에 와 있어. 주방 준비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오겠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그게 아침도 안 먹고 휴일에 가서 할 일이야?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서 하시면 되지. 형님도 너무 하신다 정말. 원래 누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금방 마무리 지은 다음에 갈게. 형님은 아르바이트생 뽑아놓은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게 하신대? 그거야 모르겠지만 양쪽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기는. 보나마나 또 잘생긴 아르바이트생 뽑아놨다가 사적으로 연락해서 괜히 힘들게 했겠지. 저번에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찝쩍거리다가 고소당할 뻔 해놓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연애하고 싶으시면 소개팅을 받든지 맞선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사장 직위 이용해서 자꾸 일을 힘들게 하시냐고. 안 그래도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소개팅이랑 맞서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만 나와서 싫다더라. 정신 차리실 때라고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다. 정말로. 이혼 경력 있고 나이도 30대 후반이면 눈을 좀 낮추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안 그래도 엄마도 그걸로 맨날 잔소리 중이긴 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거냐면서. 솔직히 어머님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지. 당신은 그냥 무던하게 초중고 다니고 대학 나와서 회사 취직할 때 형님은 인생 즐기면서 멋대로 사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셔서 집안 힘들 때도 나 몰라라 유학 갔다 온 것도 모자라서 자아 성찰한답시고 유럽 여행만 1년 넘게 다니고 말할 때마다 프랑스는 어떻니? 유럽은 어떻니? 좀 잘난 척이야?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 그만해. 당신 괜히 이런 거로 열 올려봤자 당신만 손해야. 말한다고 들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게 당신이랑 어머님이 계속 양보하고 져주니까 문제인 거 몰라? 유학에 여행에 돈 펑펑 써댔으면 됐지. 카페까지 차려달라고 해서 집안이 좀 시끄러웠어? 그렇긴 하지. 당신 말이 100번 지당해. 유학 다녀와서 전공이랑 상관없는 카페 차려줬으면 잘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런데 남자에 미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족이며 아르바이트생이며 안 가리고 부려먹기만 하고 잘생긴 아르바이트생은 찝쩍거리고. 그만하라고 좀. 안 그래도 엄마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스트레스 받아서 몸 안 좋으신 것도 다 형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잠자코 있겠냐고. 배울 만큼 배워놓고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치하는 남편의 누나는 집안의 골칫 덩어리였는데요. 어머님이며 남편까지도 순에 빠진 사람이라 속을 썩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형님에 대해 호통을 치고 혼쭐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님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 아가. 내가 저번에 준 청국장은 아직 넉넉히 남아있니? 네가 그거 맛있어 하잖니.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나 저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기가 차게 숙성이 돼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던데요. 네 솜씨가 좋은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넉넉하게 잘 먹고 있다니 됐다. 혹시 어머님 돈 필요하세요? 내가 돈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니?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쓸 일도 없는 늙은이인데. 형님이 최근에 그이한테 돈 빌려간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 있을 때 보통 한 명한테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돈 필요하신가 해서요. 네가 사려가 깊은 애니 나 죽더라도 뒷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맞다. 안 그래도 지영이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구나. 혹시 괜찮으면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마. 빌려드리는 거야.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자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죠. 카페 운영이 계속 안 풀리고 있나 봐요? 나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만 요즘은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잖니. 어머님, 제발 형님한테 더는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카페 일 도와주러 간 적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겪어본 거 다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뭐가 어떻길래 그러니? 손님은 별로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손님들이 와서 물티슈 있냐? 물 좀 달라 당연한 요구하는데도 형님은 그걸 왜 여기서 찾냐면서 불친절하게 굴고요. 카페 리뷰며 평점이며 다 최악일 수밖에 없죠. 걔가 어릴 적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오냐오냐 하면서 길렀더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형님은 너무 심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머님도 그만하셔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만 인생 편하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너희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흉보는 것 같아서 속속 다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남편을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아무리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그렇지 백수는 아닌데 무슨 하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잖아요. 내가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 싶구나. 그래서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의탁하고 싶어서 도와준 것도 있다. 형님은 어머님 모시겠다 하시고요? 지금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누구 혼사 막을 일 있냐면서 성질을 내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 꺼내보고 그 뒤로는 아예 말도 안 했다.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형님한테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만약 어머님 못 모시겠다고 하면 제가 모실 테니까 이 일로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훈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멋대로 형님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어머님 돕겠다는 건 반대하려고요? 내가 니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님, 단도직입으로 말할게요. 어머님 모시는 일 못하겠다 하신 거 사실이에요? 올케는 신경 쓸 일 아니야. 관심 꺼. 아니, 정말로 사람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학 보내주시고 카페 차려주시고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나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는 구경만 하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고생했던 것도 계산해야지. 저도 그 얘기 남편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님 지갑에 몰래 손대다가 혼나신 거로 아는데 그런 훈육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울어서 눈 퉁퉁 붓는 바람에 애들한테 놀림받았다고. 당시에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어.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살면서 그런 정도 혼나는 건 누구나 다 겪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너무 연약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올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전에 도와주면서 확인하지 않았어? 올케한테도 한번 체험시켜줄까? 그야 자를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엄마랑 내 동생은 왜 내 눈치를 살피는데? 그이랑 어머님이 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며 가족이며 다 잃고 떠난 이후에 정신 차려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발 계실 때 정신을 차리라고요. 자꾸 동정에 호소하면서 감성팔이 하지 마. 내가 제일 극혐한 게 감성팔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평생 함께니 달콤한 말만 해대던 전 남편한테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배운 줄 알아? 가족이니 뭐니 하는 말로 사람 올가매려 들지 마. 어머님이 그럼 형님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가족이니 뭐니는 형님이 받을 때는 해당이고 줘야 할 때는 감성팔이인가요? 그러게 누가 날 낳으래?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돌봐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남편은요? 남편은 형님 낳은 부모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말라고 해. 난 그냥 요청했을 뿐인데 지가 도와주는 걸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가족이든 카페든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살면 분명 후회하는 날 오실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옳게 지금 사람 협박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동생은 나 어릴 때부터 누나 하면서 잘 따르던 애야. 내가 잘 되면 걔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그렇게 입에 발린 말씀하셔도 전혀 믿음이 안 가네요. 당장 아프신 어머님도 못 돌봐드리겠다는 분이니까요. 내가 카페 일도 하고 연애도 해야 해서 사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 사람 말귀를 왜 못 알아듣지? 하고 싶은 대로 본인 할 말만 하지 말고 사람 얘기를 좀 들어.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를 놓고서 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전하는 한편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누나가 원래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뻔뻔한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한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하네.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지? 당신도 일하는 거 괜히 방해받지 말고 형님 도와드리는 거 그만해. 수발되는 거 당신도 힘들잖아. 이제 또 우리 어머님도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데. 미안한데 당분간만 이대로 현상 유지하면 안 될까?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어머님께 하는 소리 봤잖아. 이 지경이 돼서도 편드는 거면 당신 진짜 호구야 호구.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부터 잘 들어봐. 엄마 요즘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아서 의사도 길게 보지 않고 있더라. 이 상황에 내가 누나랑 괜히 다투거나 하면 엄마 마음은 좋겠어?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형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야? 아빠가 돌아가실 때 누나가 임종 안 지켰었던 얘기했었지. 엄마가 그때 누나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했어. 실망해서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려고 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라. 그래도 우리가 낳고 기른 자식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줘보라고. 엄마도 아빠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 때문에 여태껏 참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짐작도 못했네. 의외다 아버님. 엄마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나나 엄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내가 신경 쓸 거고 앞으로 당신이나 우리 딸 하은이한테도 더 잘할게. 됐네요. 이미 당신은 넘칠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무리나 하지 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렇다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남편과 상의한 저는 그날로 어머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형님의 일을 공짜로 도와주면서 차곡차곡 갚아줄 일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형님은 잘 풀리지 않는 연애 때문인지 폭식을 하게 되었고 제게는 남자를 소개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옳게. 요즘 내가 연애를 갑자기 하고 싶고 그러네?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동안 소개해준 사람들 계속 마다하셨던 게 형님이시잖아요. 그거야 다들 재미없는 남자만 소개해주니까 그렇지. 몸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형님,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요. 나쁜 남자한테 되는 것도 이제는 질린다면서 건실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나야 능력도 되고 외모도 되니까 능력 없는 남자라도 연하에 잘생기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하나 고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과 사랑은 구분 지어보려고. 남편 얘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일 도와주는 동안 잘생긴 아르바이트생한테 엄청나게 치근댄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여자 알바랑 남자 알바 같이 붙어 있으면 잔소리 하시고. 일하러 와놓고 시시덕거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지. 괜히 시비를 걸고 심술 부릴 사람 아냐. 그리고 동생도 말하는 거 웃긴다. 지가 나를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보고 있었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한대? 일주일에 대여섯 번 가서 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은 안 하시고 핸드폰 붙잡고 노닥거리기만 한다던데 언제쯤 일을 하실 거예요? 원래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전체적으로 일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야. 바쁘게 움직인다고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쨌거나 형님이 제대로 일하고 인생 똑바로 살기 전까지는 남자 소개는 못 해드려요. 건실한 남자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니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우울해서 그러니까 위험하고 뜨거운 사랑 좀 하게 해주라.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럽에서도 형님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왜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고 그러지? 이럴수록 동생 내가 힘든 일만 시킬지 모르는데? 남편도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형님. 괜히 다퉜다가 어머님 편찮으실까봐 배려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에 휘둘리니까 사람이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거야. 나처럼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우면서 살아야지. 됐고, 괜히 남의 인생 사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마. 나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어린 올케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 마음은 없으세요? 언제까지 우울증 핑계로 인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유학 갔다 오게 해줘. 유럽 여행 다녀오게 해줘. 카페도 차려줘. 대체 어머님이 못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핑계 대시면서 좋지 않은 술은 놀러 갈 때마다 퍼마시잖아요. 우울증이면 그런 것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고 기분 미칠 것 같은 날이 하루 이틀이야? 나도 멀쩡한 정신으로 타고나고 싶어. 올케나 동생처럼 멀쩡한 몸에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가족이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주고 있음에도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 시누이. 시누이는 결국 인생을 막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고루 만나기만 하고 카페 운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매일 술을 마시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생활이 반복된 데다 나이도 먹다 보니 체중이 점점 불어 임산부처럼 보일 지경이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더 보기가 힘드셨는지 잠자리에 드신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시누이의 모습에 정말이지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내가 전화해봤는데 안 받네. 가게에도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 같아. 형님 가게 비운다고 할 때 늘 집에 있는 거 아니었잖아. 어디 남자랑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지. 에이, 설마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으려고? 형님한테 문자는 해봤어?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 맞나 싶을 정도야.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실종 신고라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나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계속 연락 취할 테니까 장례식은 잘 마무리 짓자. 어머님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잘 대해드려야지. 장례식을 시작해 마칠 동안까지도 시누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던 시점에야 연락이 닿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문자 보낸 게 언제인데 이제야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 누나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길래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냐고. 어머님이 잠드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형님이 너무 하셨어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연락을 받으셨어야죠. 장례식장 오는 사람마다 형님 안 보인다고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봐서 대답하느라 진땀 뺐어요. 설마 사실대로 말한 건 아니지? 나도 나름은 사정이 있었다고. 대체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보세요. 드러나 보게.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클럽에서 잠깐 놀고 있는데 술병이 났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며칠 동안 아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알아누워 있었던 것뿐인데
그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았냐고. 나도 엄마 장례식장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병원도 가셨겠네요? 아픈데 당연히 병원 찾아갔지. 의사가 체온 재더니 불덩이라고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 그럼 어느 병원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 진료 기록 남아 있을 테니까 무슨 병이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겠죠. 올케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정말 아파서 병원 갔다니까? 누나가 의심받을 행동을 계속하니까 문제지. 솔직히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신뢰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그동안 가족한테 믿음직한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냐고. 너 장례식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막말은 하지 마. 솔직히 엄마 돌아가신 거 간병이 시원찮아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님. 설마 제가 간병을 소홀히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을 꺼낼까 하다가 참고 있다고 했지. 내뱉은 게 아니잖아. 누나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러더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왜 계속 정신을 못 차리냐고. 나 아직 환자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몸 잘 치료하고 장례식 가볼 테니까 사람들한테 사정 잘 말하고 엄마 돌아가신 문제 때문에 혼절했다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제 누나 수발 들고 시키는 거 따라주는 것도 한계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나 일은 누나 스스로 해. 앞으로 누나는 나한테 남이나 다름없어.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내가 너 없다고 뭐 아쉬워하기라도 할 줄 아니? 지가 도와주는 거 즐겁다고 해놓고 웃긴다 너. 앞으로 연락 절대 안 할 거니까 연 끊고 살자. 그럼 되겠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당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시누이 때문에 저와 남편은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을 착실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알아보았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시누이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자 카페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지 제게 일을 도와달라 요청을 해왔습니다. 옳게 나야 시누이. 연락 안 하고 살 것처럼 그러시더니 또 연락하시네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내 동생이 여태껏 나 수발든 거 옳게도 잘 알고 있지? 솔직히 동생이 도와줘봤자 남자라 그런지 영 섬세함도 떨어져서 불편하기만 했거든. 그래서 앞으론 옳케가 내 수발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 심하시네요. 제가 형님을 왜 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옳게, 인생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알지? 등급을 굳이 나누자면 옳게는 하녀고 나는 공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말을 잘 따라야지.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재산도 나누게 될 건데 보나마나 엄마가 나한테 더 많이 주셨을 거 아냐. 야, 이 미친 여자야. 네가 공주라고? 100kg 넘는 공주가 어디 있니?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내가 요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도 그딴 막말을 해? 그리고 미친 여자? 이게 진짜 완전히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건 댁이지. 이 미친 여자야. 어머님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유산 얘기하는 거 하며 남편 대신 나보고 수발 들라고 하는 거 하며 머릿속에 상식이라는 게 박혀는 있냐?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머님 같은 분한테서 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울증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한다 이거지? 이러다가 나 우울증 심하게 도져서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내 일 열심히 도와주면 재산 조금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댁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망해가는 카페 끌어안고 조용히 침몰이나 하세요. 어머님 유서의 재산 대부분은 남편 주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동생한테 재산을 준다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나인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네가 간병을 했니? 효도했니? 뭘 했니? 길게 얘기하는 것도 지친다. 유서 내용 보내줄 테니까 확인하고 이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든지. 야, 설마 엄마 유서 조작한 거 아냐? 너 무슨 꿍꿍이인지 다 말해.
저와 남편의 고생과 헌신을 알아준 시어머니는 집을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기로 유언을 남기셨고 유서까지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이 있었던 상황인지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누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유류분인가 뭔가가 있어서 나도 재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네? 어떡하나? 간병 얼마 안 되는 거 해주고 재산 독차지하려는 계획이 다 파탄나서. 제대로 알고서 덤벼. 멍청한 여자야. 대기 유학 간 것부터 카페 차려준 것이며 죄다 특별 수익으로 취급돼서 이미 재산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로 취급되거든? 뭐? 특별 수익? 그게 다 뭔데? 대기 받을 재산은 이미 죄다 끌어당겨 썼으니까 몫을 주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는 것 외에는 받을 게 없다는 뜻이지. 우리 엄마 재산인데 내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돈 내놔. 네 몫은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동생은 내 전화 왜 안 받는데? 빨리 내 전화 받으라고 해.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가족인데 재산 독차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보세요. 가족이니 뭐니 감성팔이 하는 거 극혐이라면서요. 닥치고 그냥 결과나 받아들이세요. 꼬우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보시고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지가 튀어올 일이지 왜 남 보고 오라가라야. 몸이 무거워서 그게 힘드니? 이 기회에 다이어트 한다 생각해서 네가 뛰어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참고로 남편이 그동안 계속 일 도와준 건 조만간 신고해서 최저시급으로 받아낼 테니까 그것도 토해낼 준비하시고. 야! 시누이는 발광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일이니 어찌할 도리가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물려받게 되었을 뿐인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도움 없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것조차도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기초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라도 되겠다고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보고 있다 했지만 병원을 계속해서 다닌 것도 아니었고 입으로만 우울증을 주장해왔기 때문인지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이제야 취직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중인데 살이 쪄 외모까지 망가졌으니 쉬울 리가 없는 일이죠. 남편과 제게 몇 번이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돌봐달라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며 무시하고 있답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먼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요. 선을 넘고 막 나가던 시누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